그날 며느리의 휴대폰이 식탁 아래 굴러떨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했는지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지길 반복했는데 그 짧은 순간 저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아들 얼굴과 너무나도 닮은 남자. 얘는 누구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제 눈을 피했고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며 급히 폰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눈을 어디로 돌리는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숨긴 걸까? 우리 아들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들 아이가 맞는 걸까? 새벽 3시.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다. 다음 날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초조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며느리의 폰이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사진첩이 열렸고 그 속엔 아이 사진이 수십 장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속 남자가 며느리의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것. 그건 제가 평생 키우고 믿어온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울면서 말한 첫 문장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아이가 아니라 아들의 아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손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른 아이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 그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왜 며느리가 남편의 다른 아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더 물어보려 했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부엌으로 사라졌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배고파 죽겠네. 그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아이를 두고 있단 말인가? 이 웃는 얼굴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저녁 식사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입맛이 없었지만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걸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며느리 폰에 있던 아이 사진.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 남편의 아이라는 그 충격적인 고백.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와는 대학교 동창으로 만나 연애를 거쳐 결혼했고 결혼 2년 만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아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며느리는 육아와 집안일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부부 싸움도 있었지만 그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어느 집이든 부부 사이에 다툼은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항상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고 아들에게도 아내를 더 배려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제가 알던 이 가정의 모습은 겉껍데기에 불과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사이 저는 아들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남의 방을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볼펜, 명함, 영수증, 약봉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옷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수상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옷장 맨 위 선반에 놓인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발판을 가져와 겨우 상자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먼지가 쌓인 걸 보니 오래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주인공은 며느리 폰에서 봤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아들과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머리 스타일도 달랐고 입고 있는 옷도 유행이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2016년 3월, 2017년 7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이라면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기 전입니다. 정확히는 결혼 1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결혼 전에 태어난 아이란 말인가요? 아들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까? 사진 더미를 뒤지다 보니 한 장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접힌 채로 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그냥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여자의 필체로 쓰인 글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 일은 잊어주세요. 행복하길 바랄게요. 편지에는 서명이나 날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결혼 전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숨긴 채 며느리와 결혼했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결혼 전에 아이가 있었다는 걸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 그저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며 이 가정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왜 며느리 폰에 그 아이 사진이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그 아이를 찾아본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낸 걸까요?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맡기고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려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네가 한 말 있잖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들 아이라고 했지. 그게 정말이니?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결혼 전부터 알았어?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결혼 전엔 몰랐어요. 결혼하고 한참 후에 알게 됐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차 되던 해 우연히 남편 서랍에서 사진을 발견했대요. 처음엔 조카 사진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결혼 전 날짜였거든요. 며느리는 남편을 추궁했답니다. 이 아이가 누구냐고, 왜 이런 사진을 갖고 있느냐고. 처음에 남편은 친구 아이라고 둘러댔대요. 하지만 며느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그냥 친구 아이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거든요. 며느리가 계속 따지자 남편은 결국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만 낳고 혼자 키우겠다며 떠났다고. 남편은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 그 여자는 누구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그 여자가 연락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며느리는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남편도 괴로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었답니다.
내 남편의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가끔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해요. 그러다 최근에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문자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며느리 폰에서 본 그 아이 사진이었답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이랬다고 해요. 당신 남편 좀 찾아오라고 전해주세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며느리는 그 문자를 받고 패닉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보여줘야 할지 아니면 혼자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대요.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또 가정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일단 혼자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의 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며느리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고 며느리는 남편 몰래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만남에서 그 언니가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생이 최근에 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그래서 아이 아빠를 찾고 있다고 했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알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대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의 근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며느리 폰에서 그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제가 사진을 봤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며느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를 원망할 수도 없었고 아들을 비난할 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딘가에 우리 아들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며느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도 우리 남편의 핏줄인데.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있고 저와 아들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내 결혼 전에 낳은 아이 말이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아들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다. 그리고 내 방에서 사진도 봤어. 이제 다 말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사귄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였는데 서로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였대요. 하지만 그 여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들과 달랐답니다. 그 여자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해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아이를 낳더라도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아들은 처음엔 그런 그녀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의 차이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임신 사실을 알렸답니다. 아들은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여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아들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했답니다. 아들은 당황했다고 해요. 어떻게 아이 아빠가 되면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냐고 따졌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라고 자기들은 잊고 살라고 말했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아들은 출산 당일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아이를 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대요. 작고 여린 생명이 자기 핏줄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답니다. 같이 살자고. 결혼은 안 해도 되니까 아이만이라도 같이 키우자고. 하지만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바꿔버렸고 주소도 알 수 없었어요. 아들은 몇 달 동안 그 여자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답니다.
아들은 그 일로 한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자기 아이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는데 아빠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답니다. 그러던 중에 며느리를 만났다고 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빛 같은 존재였답니다. 따뜻하고 착했고 무엇보다 아들의 아픈 과거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 같았대요. 물론 아들은 고민했답니다. 며느리에게 전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하지만 아들은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어차피 그 아이는 자기 인생에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으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며느리와 결혼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다고 해요. 이번엔 제대로 아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답니다. 첫째 아이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걸 손주에게 해주고 싶었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죄책감이 남아 있었답니다.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첫째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생일날이 되면 그 아이가 몇 살이 됐을지 계산해보곤 했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지, 엄마는 잘 돌봐주고 있을지 걱정됐다고 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며느리는 놀랍게도 이해해줬고 용서해줬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고 살자는 거였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도 더 이상 그 아이를 찾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에게 그 여자의 언니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아들은 며느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대요.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엄마. 내 아이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의 약속도 있었고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비겁했죠.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착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이를 찾아갈 거야? 아니면 모른 척 할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딘가에 우리 손주가 있다는 사실. 그 아이가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아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며느리에게 그 언니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결국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시어머니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우리는 다음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한 여자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그 여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동생이 정말 미안해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분은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그 여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달 전쯤에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도 각오해야 한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동생은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저도 제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주지 못했고요.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임시로 돌보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일을 해야 해서 낮에는 이웃집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엄마를 찾아요. 너무 안쓰럽죠. 저는 그 여자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하신 건가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아이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키우겠다고 고집 부렸죠. 하지만 동생이 입원하기 전에 제게 말했어요.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 아빠를 찾아달라고. 그 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생이 아이 아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이미 바뀌어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됐죠. 부인 연락처도 겨우 알아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이도 우리 핏줄이니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요. 그 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곧 처음 보는 손주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들을 닮았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일단 이야기 나눴어. 주말에 아이를 만나보기로 했단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만나실 거예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도 우리 가족이야. 모른 척할 수는 없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우린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 같이 해결해 나가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직접 만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주말에 아이를 만나볼 거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저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도 가야지. 그 아이 아빠잖니?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아이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됐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며느리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 언니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우리 아들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 모양까지. 어릴 적 아들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조카예요. 올해 8살이에요. 그 아이는 우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예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 언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내 아빠야.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봤습니다. 저희 아빠요? 엄마가 아빠는 멀리 있다고 했는데.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맞아. 아빠야. 미안해. 지금까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이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우리 모두는 침묵했습니다. 그 언니가 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곧 깨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돼.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병원에 누워있고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며 지냈을 텐데. 그런 아이를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까? 아이는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공원 근처 빵집으로 갔습니다. 빵집에서 아이는 조심스럽게 크림빵을 하나 골랐어요. 저는 더 고르라고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 먹을래요. 엄마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빵집 옆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유치원 이야기, 좋아하는 장난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눈물을 닦았어요. 8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언니는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계속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혹시 한동안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동생이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맡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며칠 돌봐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회복될 때까지 어쩌면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시간 동안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짐하는 듯한 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부탁이죠. 하지만 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고 밤마다 악몽을 꾼대요. 친아빠라도 곁에 있어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는 그날 아이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아빠 또 올 거예요?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꼭 다시 올게. 아이는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들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너무 많은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던 건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야. 며느리 생각도 해야 하고 손주 생각도 해야 하잖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만났다는 것, 아이가 아들을 너무 닮았다는 것, 그리고 그 언니가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까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니. 지금 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 며느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아이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시간을 가져보자.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야.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크림빵을 고르던 모습, 아빠라고 부르던 그 작은 목소리.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건 반대예요.
하지만 남편이 자주 만나러 가는 건 이해할게요. 그 아이도 아빠가 필요할 테니까요. 며느리의 제안은 절충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대요. 8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이는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공원에서 놀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평범한 아빠와 딸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맡아줄 수 없겠냐고. 저는 며느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야, 내 마음은 어떠니?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드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어려워요, 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그 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밝아지는 모습을 봐요. 예전에 없던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더 다정해졌어요.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 아이는 남편이 딸이에요.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죠. 그럼 차라리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정말 고마워.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손주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할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일단 손주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다른 딸이 있다는 걸요. 손주도 이제 7살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순수해. 잘 설명해주면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로. 물론 임시 방편이에요. 아이 엄마가 회복되면 다시 돌려보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이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그 언니에게 연락했을 때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조카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친아빠네 집에서 지낼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우리는 주말에 아이를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손주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사실은 내게 누나가 있단다. 손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누나요? 어디 있어요? 아들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그분과의 사이에서 누나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어.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왜 만나지 못했어요? 아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연락을 끊었거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어. 그런데 그분이 아파서 당분간 누나가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아.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우리 집에 와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동안 같이 지낼 거야. 괜찮겠니? 손주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괜찮아요. 누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의 순수함이란 이런 것일까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아이는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으며 물었어요. 누나한테 잘해줄 수 있겠니? 손주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누나한테 장난감도 빌려줄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과 저 그리고 용기를 낸 며느리까지 셋이 함께 갔습니다.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그 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아이는 우리를 보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아빠도요. 며느리를 보자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안녕, 나는 내 아빠 부인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언니는 우리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를 잘 부탁드려요. 동생이 깨어나면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는 그 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돌볼게요. 차에 타자 아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낯선 곳으로 가는 게 두렵지는 않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내 동생이 있어. 네가 누나가 되는 거야. 아이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동생이요? 남자애예요, 여자애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여자애야. 너보다 1살 어려. 이름은 지우라고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지우 동생. 예쁜 이름이네요. 며느리는 아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이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예요. 아이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우야. 나는 서연이라고 해. 두 아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손주가 서연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장난감을 보여줬어요. 누나 이거 좋아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에요. 서연이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아이들끼리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같은 건 상관없이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도 그 모습을 보며 조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서연이는 악몽을 꾸고 깼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아, 엄마는 곧 나을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서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서연이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아이를 배려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서연이도 조금씩 우리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고 학교 갈 때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손주와도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서연이의 얼굴이 슬퍼 보일 때가 있었어요. 혼자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며느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치겠어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요. 서연이를 볼 때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떠올라요. 그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지? 내 마음 이해해. 누가 봐도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어린아이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힘든 거지. 내 감정도 존중받아야 해. 며느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며느리를 위로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상황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네가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다. 아들은 알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며느리랑 대화가 줄었어요. 제가 서연이한테만 신경 쓰다 보니 며느리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중요하지만 며느리도 똑같이 중요해. 며느리가 무너지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를 위해 특별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들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돌아온 겁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약을 가져와서 상처를 소독해줬습니다. 어떻게 다친 거야? 서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밀어서 넘어졌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밀었대?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 진짜 아빠가 누구냐고. 왜 갑자기 다른 집에 사냐고. 그래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놀렸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버려진 아이래요. 진짜 엄마가 싫어서 다른 집으로 보냈다고.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며느리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엄마가 아파서 잠깐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서연이는 며느리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처받고 있어.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해 볼게요. 다음 날 아들은 서연이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들 사이에 서연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답니다. 선생님은 학급 회의 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며칠 후 서연이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친 것도 아니었는데 계속 울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언니를 달래려고 애썼어요. 언니 괜찮아. 나는 언니 좋아해. 언니가 우리 집에 있어서 나 행복해. 서연이는 손주를 보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저는 서연이 방에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한테 말해줄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반 아이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도 아이들은 계속 이상하게 봐요. 서연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랬어요. 너네 엄마가 너를 버린 거라고. 진짜 가족이면 왜 갑자기 다른 집에 사냐고. 저는 엄마가 아파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거짓말이래요. 저 때문에 싫어서 내보낸 거래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상처를 받다니.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아파서 잠시 못 만나는 것뿐이야. 서연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머니? 엄마가 저를 사랑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너희 엄마는 너를 위해 혼자서 힘들게 키웠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니? 서연이는 조금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는 미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서연이 엄마 병문안을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원칙적으로는 어린아이 출입이 안 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 사정 말씀드려 볼게요. 짧게라도 엄마 얼굴 보게 해줄 수 있을지.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그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말에 잠깐 병실 앞에서라도 엄마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주말에 엄마 보러 갈 수 있대.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요, 할머니? 엄마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서연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절감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저 그리고 서연이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남아 손주를 돌보기로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언니가 말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잠깐 볼 수 있어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엄마 얼굴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 창문 앞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연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서연이야. 엄마,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들을 수 있을 거야.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나 잘 지내고 있어. 할머니랑 아빠가 잘 챙겨줘. 그러니까 엄마도 힘내서 빨리 나아야 돼.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의 손가락이 약간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 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금 손가락 움직였어요. 동생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작은 반응이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이는 유리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되어 나와야 했습니다. 서연이는 뒤돌아서며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서연이는 조금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목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손가락이 움직였잖아요.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엄마가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가 더 씩씩하게 지내야 엄마도 힘이 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생각해봤는데 제가 서연이 엄마를 한번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저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며칠 후 아들은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고 해요.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답니다.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긴 것 같다고요. 아들은 병원에서 그 언니와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언니는 아들에게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들게 혼자 서연이를 키웠는지, 그래도 절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자기 선택이었으니 책임지려 했다는 것. 그 언니는 말했습니다. 동생이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연락을 끊고 사라져서. 하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대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어요.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후회돼요. 그때 좀 더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면 돼. 그날 밤 저는 며느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마음이 좀 어떠니?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여전히 어려워요, 어머니.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그냥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는 걸요. 사랑받고 싶고 가족이 필요한 아이. 남편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쉽지는 않아요, 어머니.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언니였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깨어났어요.
의식을 회복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깨어나셨어요? 그 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많이 약하지만 눈을 떴어요. 말도 조금 할 수 있어요. 첫 마디가 서연이 이름이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깨어나셨대. 엄마가 정신을 차리셨어. 서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진짜 엄마가 깨어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를 안았어요. 그래, 정말이야. 엄마가 너를 찾으셨대. 서연이는 제 품에서 터져나오듯 울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차 안에서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서연이 엄마를 직접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이는 들뜬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그 언니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동생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아직 많이 약하지만 면회는 가능하대요. 우리는 언니를 따라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기대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서연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 컸네. 엄마가 못 본 사이에 많이 자랐어.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아파서 너 혼자 두고. 서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나았잖아. 그때 여자가 우리를 보았습니다. 시선이 아들에게 머물렀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여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서연이를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무책임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당신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서연이한테 힘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언니한테 당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할머니입니다. 그동안 서연이 잘 돌봤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여자는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생한테 들었어요.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다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서연이 아빠의 아내입니다. 여자는 며느리를 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우리 딸하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여자는 며느리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가 적응을 잘했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병실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자는 그동안 어떻게 서연이를 키워왔는지 들려줬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어려움들, 그래도 서연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 서연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했다는 것. 여자는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아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는 멀리 있다고만 했거든요. 서연이가 왜 우리한테는 아빠가 없냐고 물을 때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진작에 찾았어야 했는데.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연락을 끊었잖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고집을 부렸던 거죠. 그때 서연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나 할머니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해? 여자는 딸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나으면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여자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저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특히 건강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서연이를 돌볼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생각해봤는데 서연이를 계속 우리가 돌보는 게 어떨까요? 저 엄마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죠.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어요.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하고 먼저 상의해봐. 며느리 동의 없이는 안 돼.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아들도 피곤한 표정이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야기는 잘 됐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서연이를 계속 우리가 키우기로 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엄마를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도 힘들게 혼자 키워오셨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죄가 없어요. 그 아이도 가족이 필요해요. 우리 지우도 언니가 생겨서 좋아하고요. 쉽지 않겠지만 함께 해보려고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셋이서 갔어요. 서연이 엄마에게 우리의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여자는 조금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상의를 해봤는데요. 서연이를 저희가 계속 돌보고 싶습니다. 물론 서연이는 당신 딸이고 당신이 엄마지만 제가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싶어요. 여자는 눈을 크게 뜨며 우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우리 딸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연이를 돌보겠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키워야죠.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서연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엄마고 우리도 가족이니까 함께 서연이를 돌보자는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엄마 혼자 부담을 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눠지자는 거예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 딸을 받아주시겠어요? 며느리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서연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당신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여자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고 엄마가 퇴원하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우리가 돌보는 거였죠. 여자도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이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였어요. 퇴원 당일 우리 모두가 병원에 갔습니다. 서연이는 엄마를 부축하며 병원을 나왔어요. 엄마, 천천히 걸어. 넘어지면 안 돼. 우리는 엄마가 지낼 곳을 미리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어요. 아들이 전세금을 지원했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으니까요. 첫 주말 서연이는 엄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서연이 얼굴은 밝았어요. 엄마랑 재밌게 놀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제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줬어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힘들어했어요.
서연이 엄마와 마주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이해했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받아들였다 해도 감정까지 쉽게 정리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연이한테는 잘해주고 싶은데 서연이 엄마를 보면 자꾸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너무 좁은 사람인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당연한 감정이야. 네가 느끼는 감정을 부정할 필요 없어. 다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내 모습이 대단한 거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사생아래요. 그게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서연이를 봤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반 아이들이요. 저한테 아빠가 둘이냐고 물어봤어요. 왜 주중에는 할머니 집에 있고 주말에는 엄마 집에 가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사생아래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잔인함은 때로 어른들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쁜 말이야. 너는 사생아가 아니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 아빠가 같이 안 살아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때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가 있어.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따로 사는 가족도 있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느냐야. 너희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아빠도 너를 사랑해.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아껴. 할머니도 너를 아끼고 지우도 너를 좋아해. 우리 모두가 너의 가족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서연이는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요? 아줌마도 저를 좋아해요? 며느리는 서연이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이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너도 우리 가족이야. 서연이는 며느리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저도 아줌마 좋아해요.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연이한테 해준 말 정말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서연이가 많이 위로받았을 거야.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 진심이에요, 어머니. 서연이를 보면 이제 남편의 다른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으로 보여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내적 투쟁을 거쳐 이 지점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자신과 싸우며 서연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을까요? 저는 며느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서연이 엄마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지금 시간 되세요? 급하게 만나서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이 엄마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사고 후유증 때문이에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서연이를 돌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를 완전히 맡기고 싶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보고 싶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어요. 서연이를 위해서는 아빠네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 그건 엄마로서 얼마나 힘든 결정일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서연이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서연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 서연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나아요.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서연이를 계속 볼 수는 있겠죠?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양육권을 아빠에게 넘기고 저는 면회만 하는 걸로요. 제 건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요. 서연이를 잘 돌볼게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렇게까지 결정하시다니.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 서연이는 완전히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요. 법적으로도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어차피 지금도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요.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받아들이려 노력해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도 며느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서연이 엄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양육권 이전에 관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어요. 서연이는 학교에 간 사이였고 어른들만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꺼내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아이의 의사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연이는 몇 살이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8살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아이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서연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꼭 아이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는 아이 의사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서연이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서연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서연이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했어요. 내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시잖아.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게 어떨까 해서. 엄마도 그게 너한테 더 좋을 거라고 하셨어.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 엄마 못 봐요? 며느리가 서연이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계속 만날 수 있어. 다만 평소에는 우리랑 같이 살고 엄마는 자주 만나러 가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어요. 그럼 저는 여기가 진짜 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서연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여기가 내 집이야.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지우도 있잖아. 우리가 내 가족이야.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도 제 가족 맞죠? 며느리가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다만 엄마가 지금은 아파서 너를 제대로 돌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저 여기서 살게요. 서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아줌마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지금까지는 아줌마라고 불렀는데 계속 그렇게 불러도 돼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서연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가 편한 대로 부르면 돼. 아줌마라고 불러도 되고 다른 걸로 불러도 괜찮아. 서연이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아빠 부인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모라고 불러. 서연이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모.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눈물 같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모든 서류에 동의했고 법원도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권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아들의 딸이 되었어요. 서연이 엄마는 작은 집을 정리하고 요양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떠나기 전날 서연이는 엄마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서연이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연이 엄마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엄마가 나으면 자주 보러 올게. 서연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엄마도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슬프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할머니.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말해.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서연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손주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언니 왔어? 나 언니 기다렸어. 두 아이는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서연이 방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서연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도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 지낸 적이 있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 조금 알 것 같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마음 속에 있어. 떨어져 있어도 엄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서연이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정말요 이모?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너를 사랑해. 할머니도 아빠도 지우도 그리고 이모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서연이는 며느리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이모. 며느리가 방을 나오자 저는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서연이가 정말 우리 가족처럼 느껴져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우리 가정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지냈고 집에서도 밝게 웃었어요. 손주와는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서연이를 데리고 요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엄마도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몇 달 더 치료를 받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며 서연이를 봤어요.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돌아가야 해요? 저는 서연이를 안치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한테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여기에 계속 있고 싶으면 있을 수도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서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는 여기도 좋고 엄마도 보고 싶어요.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해. 여기서 살면서 엄마도 자주 만나면 되지.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야. 서연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겨울 서연이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상태였어요. 퇴원 첫날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와 서연이 저 그리고 서연이 엄마까지. 서연이 엄마는 우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덕분에 저도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저희도 서연이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서연이 엄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제 동생한테 연락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어요. 제 딸을 진심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서연이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서연이는 엄마와 며느리 사이에 앉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쪽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식사 후 서연이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소개해준 곳인데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실 건가요? 서연이 엄마는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작은 방을 얻으려고 해요. 서연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물론 서연이는 계속 여기서 지낼 거예요. 다만 자주 보러 올 수 있게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든지 오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서연이 엄마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두 명의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친엄마와 이모 양쪽에서 사랑을 받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10살이 되었고 손주는 9살이 되었어요. 두 아이는 진짜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서도 밝게 지냈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서연이 엄마는 일을 시작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우리 집에 들러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어요. 며느리와도 친해져서 함께 차를 마시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서연이 엄마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처음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는 가족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네가 있어서 이 가족이 유지되는 거야. 여름방학이 되자 우리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두 아이 그리고 저까지. 서연이 엄마도 초대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서연이가 간절히 원해서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바닷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으며 신나게 놀았어요. 어른들은 파라솔 아래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고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워요. 우리 모두 서연이를 사랑하니까요. 서연이 엄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서연이를 이렇게 잘 받아줘서 고마워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제게도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 가족이 꼭 한 가지 모습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며느리 폰에서 그 사진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뻔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들은 파도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있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고 지우도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 같아요.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너 때문에 행복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각자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평범함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손주가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손주는 크레파스를 꺼내 열심히 그렸어요. 다 그린 그림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 아빠, 엄마, 자기 그리고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손주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니 엄마예요. 언니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본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도 그 그림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우리 모두 가족이지. 그날 저녁 며느리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초상화라고 말하면서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손주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어요. 서연이는 때때로 엄마 집에서 주말을 보냈지만 평소에는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두 집을 오가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서연이 엄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도 서연이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며느리도 서연이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 폰에서 우연히 본 그 사진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비밀과 배신, 오해와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야기가 결국에는 사랑과 용서, 이해와 화합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며느리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서연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어요. 며느리의 넓은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의 생일이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준비했고 두 아이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연이 엄마도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촛불을 끄기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빌었어. 손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소원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할머니의 소원이었어.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쥐었고 서연이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들은 저를 안아줬고 두 아이는 양쪽에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며느리 폰에서 발견된 그 사진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연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서연이라는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가르쳐준 것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용서와 이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비밀 하나가 가족 전체를 뒤흔들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한다면 더 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